네, 첫 번째 회귀 분석. 예, 회귀 분석 관련돼서는 뭐 통계에 대해서 딥하게 나오진 않지만 회귀 분석이 뭔지, 그리고 또 회귀 분석을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통계 쪽에서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가 일단 인공지능이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통계 분야에서는 많이 나오는 빈출 토픽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문제는 합숙에서도 종종 나오는 문제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뭐 주간 모의고사 기전에 주간 모의고사에서 유형 같은 거는 많이 써주시고 필요성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가지고요. 냈던 문제고요. 일단은 제가 원했던 거는 그 유형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의외로 잘 못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긴 나오진 않으셨는데 그분께서 키워드를 써주셨는데 유형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아주 일반적인 거 딱 두 개의 그룹핑만 하고 나머지는 안 써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거는 좀 더 많이 써주셔야지 차별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정의 일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이죠. 독립변수는 뭐죠? x 곱하기 a는 y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x라고 할 수 있는 그 독립변수,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종속변수의 관계의 상관 분석. 이게 이제 그 직선이라든지 곡선을 형태의 함수가 있었을 경우에 다음 지점이 어디인지 예측할 수 있는 그 분석 기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측, 방금 얘기했듯이 예측의 판단, 그리고 종속 변수의 영향도, 독립 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영향도 파악, 그리고 원인과 결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회귀 분석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만들어 쓸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회귀 분석의 유형은 여기서는 변수 환경과 과적합 방지 뭐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여기서는 문제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취합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에는 순간적으로 많이 떠오르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신 건 아마 단순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 또는 일변량과 다변량 여기까지 써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응용적으로 봤을 때 선형 회귀나 로지스택 회귀 분석까지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산의 형태로서는 뭐 분산과 공분산이라고 있는데요. 공분산은 질적 그리고 시간의 지남에 따른 양적인 개념까지 포함된 공분산 분석까지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분삭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아니면은 공분삭 분석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합숙에도 나왔던 뭐 리지나 라쏘 회귀 분석 기법들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글씨가 너무 커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조금 축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자, 다음은 폰 노이만 아키텍처와 하버드 아키텍처. 예, 이건 이제 컴퓨터 구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COS 관련돼서 정보관리 쪽을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간과한 도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요 기초 정도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 메모리와 프로그램 메모리가 같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폰 노이맨과 하버드 아키텍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외우고 이해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폰 노이만이 떨어져 있는 건지 합쳐져 있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폰 노이만은 뭐죠? 사람 이름이죠.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개발한 사람 학자분이시고요. 하버드 아키텍처 하면은
일단 하버드 대학교로 생각을 하시고요. 폰 누이만 사람이 한 명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다. 하버드 아키텍처는 대학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산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이렇게 헷갈리시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도 이렇게 한번 CPU와 데이터 메모리, 인스트럭션 메모리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게 적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점과 단점을 기술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거꾸로 기술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폰 노이만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메모리를 가지고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 그 하나의 메모리에서 작업을 하는 시간 동안에 버스를 하나를 가지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들겠죠. 하지만 하버드 아키텍처는 인스트럭션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가 각각의 버스 구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작업하는 동안 하나는 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그 속도적인 빠른 장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범용 CPU 인텔 아키텍처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그리고 ATM 계열은 하버드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적용 사례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달러는 이제 뭐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작성을 해주시기도 좋겠죠. 자, 다음은 OKR인데요. 네, 요거는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놓을게요. ORK라고 되는데, OKR은 기존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기업에서 아니면 팀에서 매년 KPI, MBO 관련돼서 실적 그리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죠. 물론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그 팀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실적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목표를 1년 전에 세우고 그거를 분기 아니면 반기마다 분석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을 냈는지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요게 뭐냐? 탑다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면서 이 KPI를 항상 생각하면서 일하겠어요? 아니죠. 거의 1월 달에 목표를 세우면 7월, 8월 KPI가 뭔지 모르고 가다가 10월이나 11월쯤 되면은 KPI 하면서 열심히 KPI 산출물을 작성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원래는 인텔에서 처음 나왔는데 요게 이제 구글 회사에서 많이 쓰이던 기법이다라고 이제 해서 다른 기업에서도 구글에서도 이 OKR을 쓰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써보다 해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KR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일단은 그 비교가 있는데요. MBO가 일단 KP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일할 때 항상 KPI가 머릿속에서 맴돌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하면서도 KPI를 달성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날 일할 때도 KPI를 달성해야겠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애자일스럽게 3개월 단위 또는 4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자기가 얼마나 했는지 스스로 실적을 평가하고 발표하는 거고요. 요거를 kanban처럼 kanban 보드에다가 자기 실적을 붙여놓고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다른 팀원들과 상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KPI보다는 조금 애자일스럽고 목표를 달성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1년 정도는 기업에서 한번 선행을 해보고 수정해서 다음 연도 때는 다시 보완하는 이런 기법으로 많이들 변환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OKR이 경영 전략, IT 경영 전략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버스 튜링 테스트입니다. 튜링 테스트. 저기 박땡땡님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이거 몰랐나요?
난 이거 깜짝 놀랐는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토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주간 모의고사 때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리버스 튜닝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그 구글 또는 어떤 사이트 홈페이지 사이트 들어갈 때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또 한 번 그 1, 2, 3, 4, 5, 6, 7 이렇게 인쇄된 그런 글씨체 이미지로 나온 걸 똑같이 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리버스 튜닝 테스트라고 하고요. 튜링 테스트가 뭐죠? 백땡땡님, 튜링 테스트가 뭐죠? 기계와 사람, 누가? 주체가 누구죠? 예, 사람이 어떤 그 블랙박스 방향 안에서 테스트를 질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저 안에 있는 게 기계다, 사람이다를 구별하는 게 리버스 테스트죠. 자, 튜링 테스트죠. 그럼 리버스 튜링 테스트는 뭐죠? 거꾸로 기계가 어떤 시스템에서 응답하는 걸 보고 저건 사람이다 아니면 기계가 하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데에서 여기서 보시면 드루킹 댓글 메모 이런 것들이 뭐죠?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어떤 매크로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리커시브하게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게 리버스 튜닝 테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홈페이지 딱 들어갔는데 인쇄된 글자가 제가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새로 고치면 한 10번 정도 하면 보이는 게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튜링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뭐 한번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캡차라는 그 리버스 튜링 테스트가 나왔었고요. 리캡차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고어 같은 것들, 그 옛날 서적 같은 것들을 사진을 다 찍어 놓은 다음에 요것들을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일일이 컴퓨터로 변환하는 것보다 요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쉽게 이용하기 위한 게 리캡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캡차, 리캡차 이건 이제 사진까지 신호등이 있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구글에 가면 그런 것도 많죠? 신호등 있는 거 아니면 교차로가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선택해 주세요.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노캡차, 리캡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리캡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키워드는 캡차, 리캡차, 노캡차, 리캡차.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USQL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토픽이죠. 요 난이도를 제가 중이라고 했는데 하루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RDBMS의 그 CA 일관성과 가용성의 장점 그리고 NoSQL의 확장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지닌 장점을 동시에 지닌 게 USQL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샘플 사례로 나왔는데요. 몰트DB라든지 클라우드 스패너, 코코코치DB 같은 것들도 USQL 계열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선 특성과 비교 보면 USQL을 다 동그라미죠? 다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버디 시스템과 슬랩 하드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자, 버디 시스템, 자, 외부 메모리 단편화하기 위한 버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메모리가 있을 때, 비어있는 공간이, 여유 있는 공간이 5MB다. 근데 실제로 내가 들어가야 될 거는 10MB다. 이럴 경우에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 거 외부 메모리 문제. 그러니까 외부 단편화라고 하고요. 내부 단편화는 뭐냐? 5MB에 내가 3MB예요. 근데 메모리 공간이 5MB가 있네. 딱 들어가고 보니까 짜투리 공간이 있어요. 그 짜투리 공간이 뭐죠? 2MB가 남았죠, 내부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활용을 못해서 짜투리 공간이 남는 게 내부 단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외부 메모리, 그 외부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한 게 버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디 시스템은 결국에는 2의 n승분으로 쪼개서 계속 나누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면은 채우고 해제할 때도 메모리 공간을 해제하고 같이 사용된 공간거리 붙여서 나중에는 또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버디 메모리 시스템의 키워드는 2의 n승입니다. 2의 n승별로 데이터를 메모리를 해제하고 다시 반납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짜투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슬랩 할당자라고 하는데, 슬랩 할당자는 핵심이 이겁니다. 캐시 메모리에서 짜투리 공간에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것들을 포인터로 각각 관리를 하는 거예요. 슬랩 풀, 각각의 그 짜투리 메모리들을 관리하고 있는 게 풀 찾다라는 것들은 따로 이렇게 슬랩 풀이라는 캐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슬랩 풀이는 아직 사용 안 된 짜투리 메모리 공간들을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슬랩 파티셔널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를 어디다 할당할 건지는 풀이냐 아니면 풀이냐 뭐 파티션이냐 요걸 보면서 데이터를 이동시키면서 관리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리눅스 커널 레벨에서 리눅스 커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버디 시스템과 슬랩 할당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위 학습입니다. 자, 전위 학습은 뭐죠? 요 이제 지난번에 합숙에 잠깐 나왔던 건데요. 요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해서 그 뭐죠? 그 바둑 무슨 고죠? 알파고 제로죠. 알파고 제로가 강화 학습을 유행시켰죠. 이 강화 학습 다음이 전위 학습이다 아니면 간이다 이렇게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용어로 지금 파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전위 학습입니다. 전위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데이터나 메모리, 리소스, 노력 같은 것들을 어느 한 군데서 하면은 요거를 또 새로운 환경에서 또 알고리즘 돌려서 모델링을 하고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런 시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먼저 인공지능으로 학습된 모델링 셋을 어느 부분 비슷한 것들은 갖다 놓고 쓰자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과 깎는 에이전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과 깎는 에이전트. 사과 깎는 걸 학습을 시켰어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배가 있네. 자, 배를 학습시키면 배를 또다시 학습을 해요? 아니죠. 그 사과를 학습했던 그 기법, 그 모델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전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닉계층, 여기는 은닉계층에서 뭐 재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사과 깎는 학습을 배 깎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전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업 전위, 도메인 전위 크게 뭐 이렇게 데이터셋 여부가 있는데 영상 인식에서 음성 인식으로 전이한 응용 분야가 변경되는 걸 과업 전위라고 하고요. 도메인 전위 같은 경우는 특정 공간의 데이터 확률 분포가 아주 다른 것들은 도메인 전위라고 합니다. 도메인 전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어렵겠죠. 확률 분포가 틀리기 때문에 좀 더 어느 정도의 재학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교 시험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2교 시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화학습, 역광학습, 모방학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전위학습이랑 모방학습, 역광학습. 근데 여러분들 모방학습이랑 전위학습이랑 나중에 가시면 또 헷갈리실 거예요. 자,
전이학습은 뭐라 했죠? 사각 깎는 인공지능이 배 깎는데도 이용할 수 있다. 재사용이라는 게 전이학습이고요. 자, 모방학습은 뭐냐? 일단 강화학습부터 보죠. 강화학습은 알파고 리에서 많이 유행시켰던 인공지능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수행할 때마다 여기서 뭐죠? 보상 함수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면 야, 너 잘했어? 10점 주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이너스 20점 주고, 이렇게 값지라는 게 보상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역강학습은 뭐냐? 자, 이 보상 함수가 이렇게 점수를 주고 아니면은 뭐 리워드를 주고 아니면 처벌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보상학습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파라메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보상함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역강화학습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 보상함수가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이거 괜찮네? 에이전트가 스스로 학습하고 나서 이거 괜찮네? 이 정도면 점수가 10점이면 되겠다.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게 안 좋아. 이건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하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함수,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계산식. 그래서 보상함수를 만드는 거고요. 거꾸로 에이전트가 행동을 해서 보상함수를 만든다라고 보시는 게 역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나왔느냐? 이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자, 특정 모델에서 보상함수를 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이게 이제 게임 분야에 있어서는 보상함수가 쉽게 응용이 되겠지만 실제적인 게임 분야가 아닌 우리가 실생활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는 다양한 변수들 그리고 파라미터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함수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방금 다 얘기를 해가지고 다속성 그리고 보상 속성까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서 역방학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보상을 통한 학습,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한 데모를 통한 학습 방금 얘기했죠. 에이전트가 스스로 행동하고 나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은 시행과 착오, 트라이얼 앤 에러, 그리고 보상 불필요, 속도. 일단은 보상 함수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죠. 자, 그리고 역강화학습은 실시간 인터랙션. 에이전트가 행동하고 나서 이제 보상 함수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인터랙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타일은 최적화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역강화학습은 인간처럼 태스크를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방학습의 유형은 크게 행동복제, 견습학습이 있습니다. 일단 모방학습을 유형을 보기 전에 모방학습이 뭔가 볼까요? 자, 이제는 에이전트가 지금 제로화,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쪽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을 보면서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저렇게 행동하네? 나도 이렇게 따라해야지 하는 게 쉽게 그냥 모방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제 행동복제랑 견습학습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그 행동복제가 어떤 전문가, 에이전트, 이미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갖다가 쓴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던 전이학습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모방학습을 하는 거고요. 견습학습은 역강화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강화학습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견습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요즘 다 외우기는 힘드실 거예요. 간과 결합된 것들 아니면은 역강화학습과 결합된 모델들
그러니까 순수한 그 모방학습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다른 또 알고리즘 그 기법들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병렬 처리. 병렬 처리는 그 컴퓨터 구조 운용체제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서브노트에 많이 보셨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병렬 처리의 단위랑 그리고 구성의 문제점과 각각의 해결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CAOS 나왔었나요? 121에? 거의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 전 회차 그 정보관리 시험에서는 그 전전 회차 봄의 부분은 시험에서는 네트워크 쪽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의외로 잘 안 나왔더라고요. 좀 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좀 소공 쪽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참 가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도메인 토픽을 다 깨야 된다. 그리고 기초가 되는 것들은 확실하게 갖고 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세스 병렬 처리에 대한 비판이론 암달의 법칙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병렬 처리 관련된 단위로서는 크게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진 않으니까요. 작업 단위, 그리고 테스트 단위, 프로세스 단위, 변수 단위, 비트 단위별로 이렇게 작아진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말고 스레드 단위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린에 대한 병렬 분류는 다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병렬 컴퓨터 구성에 따른 문제점, 분할, 스케줄링, 동기화, 캐시 메모리 관리가 있겠고요. 각각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여러분들이 CAOS 토픽에서 공부했던 그러한 소단위 서브 토픽들을 넣어주시면서 해결 방안을 써주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시 메모리 관리? 캐시 메모리 관리는 공유 캐시 이런 식으로 잘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해가지고 비정형 데이터 식별 기술 그리고 암호 처리 기술 향상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또 IMS-P가 6월 8일부터 또 접수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번엔 과연 몇 명을 뽑을지 모르겠는데 보안 쪽도 요즘에 약간은 좀 침체되지 않았나? 왜냐? 데이터 3법, 인공지능이 하도 많이 뜨다 보니까 보안이 약간 좀 하락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안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실제 1차 필기 합격자 면접을 봤는데 대부분 한 50% 이상이 보안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력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보안 관련된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보안 쪽 토픽들을 잘 쓰셔서 이렇게 많이 합격을 하셨나? 아니면 그 전전 회차에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계속 면접을 보지 않아 이렇게 두 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보안도 중요하다. 자, 개인정보의 분류해가지고 이제 비식별 여기서 물어본 거는 아니죠. 그래서 한번 인트로로 잡았다. 개인정보, 주민번호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가명정보는 뭐죠? 가명정보 닉네임이죠. 닉네임. 닉네임이다. 자, 가명정보 닉네임이다. 익명정보랑 차이가 뭐죠? 익명정보는 아예 그 닉네임 자체도 없어가지고 유니크 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없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나중에 분류를 할 때 어느 건지 식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에서는 가명 정보를 가지고 사용하게 된다라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식별 데이터 유형, 정형, 반정형, 비정형이 있죠. 예전 그 금감원에서는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암호화를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보안 쪽 이슈가 되다 보니까 비정형 데이터, 로그 데이터라든지 이미지 아니면 콜센터 음성 데이터까지도 암호화를 해라라는 그 지침이 많이 나와서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은 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암호화를 해야 된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비정형 데이터, 비식별 기술, 텍스트 데이터, 뭐 영상, 음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텍스트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가총 대범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외우셨죠. 영상은 뭐 필터링, 뭐 이미지 암호화, 뭐 패턴 인식 분야에서 쓰는 뭐 가우스 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음성 데이터에서는 여기서 뭐 반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BAE라는 기법도 있네요. 음성 데이터는 좀 BAE. BAE는 요거네요. 헬륨가스 먹는 소리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음성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음성 변환. 예. 그리고 개인정보 암호 처리 기술 동형 암호화. 요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동형 암호화, 형태 보존, 뭐 순서 보존 암호화로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서브노트 숙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주간 시험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겁니다. 향상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 있군요.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은 뭐죠? 통계적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변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는 게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비식별 암호화 조치에서 최상위로 보안적으로 굉장히 고난이도로 바뀐 기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익명 처리 모델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교시까지 마칠 거고요. 예,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그거 안 하세요? 엄지척 이거 치시면 추천. 저 부끄러워서 운동. 죄송합니다. 아이 전혀 고맙습니다.